안녕하세요. 경실련 도시대학 강좌 오늘은 도시주택주거복지 분과에서 최저주거기준과 반지하주택에 대한 지규현 교수님의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는 방금 말씀드린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토론은 우리 충남연구원의 임준홍 스님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중앙대학교 한상훈입니다. 이 주거 기준의 문제는 지난 여름 그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 주택에서의 사고, 또 영등포 고시원 화재 사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 따른 사고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지규현 교수님으로부터 최저 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이해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규현 교수님의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부여받은 주제가 최저 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살고 계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신문지상에 간혹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최저 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은 서로 다른 영역 같지만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실태에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저 주거 기준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기준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는지, 그리고 세 번째 반지하 주택의 현황, 그리고 관련된 정책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충분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본 개선 방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문제 제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보면 왜 우리가 최저 기준과 반지하 주택을 다루어야 하는가, 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출발점을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도 이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좀 규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35조 1항에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조금 더 가까이 최저 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가구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도시, 도심권에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주거기본법 제2조에 주거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 주거기본법 제2조를 보면 최저 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을 왜 우리가 개선 방안을 찾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사실 주거기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3조의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이러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번과 6번을 보시게 되면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최저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을 대비시켜서 보신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째도 보면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해서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거정책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단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최저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을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되고 심층적으로 개선 방안이나 정책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주거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저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제시되는 그림인데 사실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영등포 쪽파촌 한 평 남짓 크기의 창문도 작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신문 기사에 나오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나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러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른쪽에 2022년 8월 8일 기사이죠.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혔고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반지하가 문제인 건지 반지하가 침수된 것이 문제인 건지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반지하 주택 문제가 가시화되었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다시 앞서 설명드렸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주거 기본권, 그 다음에 주거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기사로 넘겨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가구를 위한 대책, 그리고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들이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거기본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저주거 기준에 대한 기준은 제17조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2조에 최소 주거 면적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조에 의하면 주거 면적, 용도별 방해 개수,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환경 요소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 기준 2011년이라는 제2011년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 기준이 이 이후에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490호에서 고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방 하나를 구성하게 돼 있고 1K라고 돼 있죠. 그죠? 1K. 즉 키친, 부엌이 하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총 주거 면적은 최소한 14제곱미터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의 영등포 쪽박촌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 총 주거 면적에 미달하고 있는지, 근데 면적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부부 같은 경우는 1DK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총 주거 면적을 보면 26제곱미터. 그렇게 해서 가구 원수가 6인 가구까지 이렇게 최저 주거 기준을 14부터 55제곱까지 기준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또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총 주거 최저 주거 면적이 14가 적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과연 6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어떤 계층들이 더 열악한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논의를 필요한 부분이다. 교수님. 네. 그래서 네.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기준이 2011년에 마련되고 네네. 벌써 13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외국하고 비교할 때도 네. 우리나라 이 최저 주거 기준의 수치가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요. 뒤 슬라이드에서 방금 교수님이 질문 던지셨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질문을 뒤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서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한번 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법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최저 주거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것들을 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3조에 보면 그 기준 면적, 우리가 흔히 최저 주거 기준 하면 면적 기준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최저 주거 기준에서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 시설, 하수도시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들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설의 개념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게 되면 앞에서 헌법이나 주거 기본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성과 쾌적성도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3조와 4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지금 열악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들이죠. 1번부터 잠깐만 보면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재질은 내열, 내화, 방열, 방섭,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그러면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열, 내화, 방열 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다음에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난방 시설 이게 다 최저 주거 기준인데 사실 최저 주거 기준 이 기준을 한참 못 미치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소음, 진동, 악취 기준들은 굉장히 이 기준만 잘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 많은 그 주거 서비스, 주거 복지가 좀 개선되지 않겠냐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 심지어 전기 시설 4번 아까 반지하와 관련해서 해일, 홍수, 산사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피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제가 아까 반지하에서 침수됐던 부분들 그게 반지하의 문제인 건지 그 반지하의 주택이 이런 그 산사태나 홍수, 폭우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인 것인지 사실 이런 기준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기준을 만들 때 사실 해법까지 사실 들어있다라고도 보여진다라는 게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이제 이게 질문하신 거와 좀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많이 줄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절대량은 여전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06년에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실태조사 본구 보고서를 좀 인용을 해보면 약 268만 가구 전체 가구의 16.6%가 앞서 제시했던 그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엄청나죠. 16% 이상이 그렇게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역으로 보면 앞에서 제시했던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기준에서
미달한 가구가 굉장히 많았고 여러 차례의 노력으로 인해서 몇 년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줄여왔고 뭐 이 실태 조사의 한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에 또 늘어나기도 했어요. 114만 가구로 늘어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2021년까지 9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5%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2003년에 최저 주거 기준을 법제화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표들을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계속 관리한 결과로 감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가구 가까운 가구가 아직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 규모나 예산 규모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볼 때 여전히 많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지금 이 최저 주거 기준 이야기하면서 네. 좀 생뚱맞지만 지금 또 도시에 이 빈집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네. 요즘은 또 부동산 경기가 네. 또 고금리래 가지고 미분양도 많아지는 네. 이런 상태에서 한쪽에는 그 남아도는 주택이 있고 네. 하는데 이런 최저 주거 기준의 문제가 그래서 결국 수도권의 문제가 아닌가. 네. 집중되는 지역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네. 그런 내용처럼 그래서 또 특정 지역에서 이제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임 박사님도 또 그 지역에 또 계시니까 그나마 양호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중남 지역은 사실 이제 뒤에서 그래프로 제가 예시를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입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용의 문제랑 관련돼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도시 지역의 문제, 조금 더 좁혀보면 서울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빈집이 있는데 그 빈집을 임대로 저렴하게 임대료를 놓고 거기서 뭐 반지하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결국은 물론 그 빈집이 뭐 정비 사업을 앞두고 있는 쓰러져가는 집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임대를 놓을 만한 가치가 없는 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집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팔아야 될 대상이지 누군가에게 임대로 빌려줘야 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최저주거 기준은 결국은 내가 직장인의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살려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시원 같은 데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결국 앞서 말씀하는 것은 저는 일자리 문제 그리고 고용의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임대료가 싼 이곳을 선택하게 됐고 이제 반지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하고 미달 가구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면적 기준이나 시설 기준, 침실 기준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자기 주거 서비스를 좀 줄이더라도 그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위치에 살아야 될 이유들 때문에 이제 많이 생기는 이유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정 투입이 좀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뒤에 혹시 나올 수도 있는데 네. 혹시 나오면 뒤에서 말씀해 네. 주셔도 되고요. 이제 최저 주거 기준에서 이제 주거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거 안에는 이제 주택이 있고 주거 환경이 있는데 지금 주거 기준을 말할 때 주택과 직접적인 주거 환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택은 결국 사는 사람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주거는 주거 환경과 마을과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금 주거라는 폭넓은 단어를 쓰면서 그 선명성이 약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조금 황당한 질문을 해보면 주택에 대한 기준과 주거의 기준을 분리하면 어떨까? 주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주거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대부분이 정부의 역할이고 마을의 역할이고 주거 환경의 역할인데 조금 더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면적과 시설이 나눠져 있는데 너무나 복잡다 보니까 솔직히 2년 전부터 국토부가 발표하는 주거 실태 조사에 보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공포 단위가 국가 단위밖에 없습니다. 네. 강력 단위도 없습니다. 음.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도 원데이터를 받아가 이렇게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에 고려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배경이 아까 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의 문제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거 기준, 주택 기준, 주거 기준 이렇게 나누든 같이 하든 간에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의 기준과 저희처럼 제가 연구하고 있는 중소도시, 특히 농촌의 기준은 전혀 다를 건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문제의 결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1인당 1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만 보면 이 농촌에서 가면 14제곱미터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약간의 설비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말씀하신 빈집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좀 범위가 넓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좀 세밀한 접근을 하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있는데 말씀 주셔도 좋고 뒤에 아마 또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 질문하기보다는 사실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택 기준과 주거 기준인데 뭐 구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를 통해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그 주거 여건들을 조금 신규로 공급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주택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임 박사님 말씀 주신 것에 제일 인상 깊은 것은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뭐 예를 들면 천안시, 뭐 대전시의 이 최저 주거 기준이 앞에 고시했던 글로 같이 볼 수 있을까? 맞아요. 네. 저도 그 점에서 네. 그거는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면적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오히려 다른 뭐 주거 여건이나 환경이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 뭐 우리 나중에 임준영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고령화 문제, 헬스케어 문제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또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죠. 저는 최저 주거 기준이나 반지하는 아주 대도시의 문제라고 저는 사실 좀 규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보셔야 될 것이 아니고 각 지방 정부에서 우리 지역의 최저 주거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 뭐 아까 천안이나 대전이나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는 어떤 최저 주거 기준이 필요하다. 거기에서는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앞으로 들어갔던 주거권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지방정부 단위에서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저도 좀 생각할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서 한상원 교수님 질문하신 것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한번 네. 또 그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 시설 기준, 침실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뭐 그냥 자료만 보게 되면 면적 기준도 상당히 좀 줄었고 시설 기준도 많이 줄었고 침실 기준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어느 지역의 문제냐는 또 다르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저는 사실 서울의 문제 또는 수도권의 대도시, 그러니까 좀 큰 도시들의 문제가 크다. 또 이거는 인구 집중하고 문제도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한상원 교수님이 던지신 질문처럼 저도 똑같이 한번 질문을 찾아봤어요.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최저 주거 기준인데 그 지표로서 역할에 부합하는 기준인가? 앞에서 임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역 단위에서는 또 지표의 성격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도 충분히 듭니다. 안정성이나 쾌적성 확보를 한 측면에서 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필요하지 않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설 기준, 면적 기준, 뭐 침실 기준. 근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우징 코드를 보면 채광과 환기와 관련해서 거실과 바다 면적의 12분의 1 또는 10평방피트 이상의 창문 면적을 확보할 것, 거실과 방문의 창문이 절반 이상 개폐가 가능한 구조일 것, 뭐 침실 기준이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침실의 창문이 채광이 되는 쪽으로 나와 있을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해당 지역에 좀 더 적극한 하우징 코드가 필요하지 않겠냐. 앞서
질문 주신 거랑 좀 연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 출발했던 물리적인 면적의 기준 부분들도 그러니까 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상향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2010년에 28.5제곱미터였다고 해요.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은 14제곱미터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면적이 2020년에는 33.9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저 주거 기준은 여전히 14로 동일하죠. 다행스럽게도 2022년에 30제곱미터로 상향하자라고 입법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주거 면적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물러서서 그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면적 그다음 몇 가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뿐 아니라 저는 샌프란시스코 하우징 코드처럼 서울시의 하우징 코드, 대전의 하우징 코드, 뭐 충남의 하우징 코드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의 주거의 질에 맞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사실 유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반지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주택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반지하라고 쓰기를 하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에 의하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주택을 지하주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 기준으로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피면 아래 있는 층을 의미하며 그다음에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주택의 거실 공간을 사는 주택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처음에 우리 반지하 침수 상태 3명이 사망하는 사태 이후에 서울시가 반지하의 실태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반지하 주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서울시에 많아졌을까라고 보면 1962년에 건축법에는 지하주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 지하층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대피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피 용도로 존재하던 그 공간이 불법적으로 주택의 임대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그 대학을 다닐 때 뭐 자취를 한다고 해보면 주인집이 들어가는 대문과 임대인이 들어가는 문이 또 다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반지하도 있기도 하고요. 반지하에서 한번 누워보면 굉장히 축축하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공간들을 집주인이 임대료를 수익을 기대하면서 시작을 됐던 것들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1975년에 건축법 규정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지하주택을 허용을 하게 됐던 것들이죠. 조금 열악하지만 이렇게라도 주택이 공급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뭐 당시의 상황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84년에 지하층의 규정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로 완화를 하면서 당초 방공호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고 지하주택이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84년에 아직도 서울에 많이 남아있는 다세대라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고향이 창원 마산인데 거의 반지하가 거의 없어요. 다세대 주택이지만 다 1층부터 지어져 있고 지하라고 하면 사실상 그 창고 기능을 하는 정도의 기능인데 이러한 지하주택이 건설이 되었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960년대부터 크게 없다가 1990년대, 95년 요 기간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면서 반지하 주택들이 급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주택들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앞에서 처음에 그림에 보였던 그런 사태, 사망하기도 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반지하 주택은 건설됐지만 그 지역에 뭐 침수나 뭐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면 자연적인 여러 가지 재해 문제에 취약한 구조에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게 이런 반지하 주택이었을 겁니다. 시대적으로 이게 90년대, 95년이 이제 네. 우리 경제 성장의 성과가 막 국민들한테 전달되면서 부동산 이 가격이 폭등하는
그 시즌이 이제 시작된 그렇죠. 90년대, 그렇습니다. 95년 네.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이제 이 반지하 주택이 늘어나는데, 근데 이게 다른 면으로 보면 이 반지하 주택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얻어와서 최소한의 그 임대료를 이제 반지하 주택을 선택함으로써, 네. 그래서 어떻게 또 주거 사다리의 역할에서 보면 제일 이 밑에 있는 그렇죠. 이제 이 반지하가 그런 기능을 했다고 저는 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지난해 그 우리 침수 사고가 나고 반지하 사고 났을 때 오시훈 시장이 서울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네. 발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네. 이런 반지하 주택이 제공하는 주택의 그 주거 사다리의 역할, 네. 이런 것들에 대책 없이 그때 발표를 해서 음. 참 발표 있은 그날 저녁 신문 사설에서 막 이 네, 서민들의 네, 주거권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고 네. 네.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열악하고 이 문제가 되지만 이 공간이 제공해주는 이 그 싼 임대주택 그 공간이라는 면에서 보면, 야 이게 대안 없이 일단 네. 규제 중심으로 이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내면요. 일단 정부가 우리는 좀 방공의 목적에서 지하실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도하고, 이 현상은 지방에 가도 똑같아요. 한옥이라든지 벽돌 구조에 가보면 생각이 여러 옛날 집을 찾다 보면 지하에 예쁜 공간들이 있어요. 쏙 들어가가지고 해서 네. 참 예뻐요. 근데 그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참 도시 재생을 한다든지 주택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장면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인구가 집중하게 되고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니까 좋은 의미에서 한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능동적으로 법도 바꾸고 했는데, 이제 그 시점에는 맞았는데 지금 시점에 보면 상당히 또 본의 아니게 악용하는 걸 만들어주고 이래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정부가 조장을 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옛날에는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안 맞으면 이거를 좀 더 서울시도 노력하고 있지만 좀 본격적으로 나의 문제가 정부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법이나 제도를 맞춰야 된다. 마치 어떤 분들이 말을 하기에 왜 사적 공간이 개인 공간에 자꾸 정부가 개입해서 뭘 해주려고 하느냐. 그거는 정부 역할도 아니다. 이렇게 좀 치부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정부의 실패 때문에 나타나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실패에서 나타난 문제니까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뭐 편안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빈집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대도시의 빈집의 집단적 빈집 문제는 정작 도시정비 예정구역에서 나타납니다. 네. 이 역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정부가 그렇죠. 도시정비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빈집이 늘어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는 노력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자유롭게 의견을 주셔서 저도 조금 이제 보태는 의미로 의견을 좀 드려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없애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또는 없앨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1962년에 지하 공간의 용도가 뭐였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재 우리의 경제 성장이나 우리의 주거 서비스의 지금 전반적인 그 재고 올라간 수준을 봤을 때는 반지하가 더 이상 주택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좀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뭐 창고가 됐든 아까 좋은 무슨 카페 공간을 하든 실제 저기 성수동에 저희 학교 근처에 성수동에 가보면요.
그 다세대 반지하 주택을 카페로 개조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작은 주택은 네. 음악한 맞습니다. 예. 굉장히 유효하게 그리고 사실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 음.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이런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의 기능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 최저 주거 기준과 다시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 동의하는 아까 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지금 그래프에다가 주택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그려보고요. 주택 보급률 그래프를 같이 얹어 보면 90년대 95년대 이제 반지하 주택들이 불가피했던 선택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23년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서 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주택과 주거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정비 사업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반지하 주택이 많이 없어진 이유는 서울에서 많이 없어진 이유는 그런 지역들이 다 아파트로 개발됐기 때문이겠죠. 예, 많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반지하의 주택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용도를 바꿔야 되느냐 결국 이제 돈의 문제까지 재정에 대한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저도 똑같은 그 질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 문제에 반지하를 당시에 했던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은 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그렇죠.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하를 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없애자. 이런 좀 그 굉장히 그런 접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또 이해되지 않도록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가구 단독 다세대 보시게 되면 앞서 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저런 주택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 주거 사다리 기능이 필요했던 것 같고 반지하 주택이 거주 환경이 열악하지만 아까 최저유기금처럼 직장에서 가깝고 임대료도 싸고 여기서 월급 돈 모아가지고 좀 더 지상으로 올라오고 뭐 이런 관계였는데 주거 사다리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지하 주택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같은 비용으로 지상보다 좀 넓은 주거 공간. 다르게 얘기하면 동일한 주거 면적이지만 임대료가 싼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거주 기간을 보시면 10년 이상 산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2년 미만 이분들은 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올게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이고 점유 형태도 월세 형태가 52%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입지적인 이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를 이제 설문조사한 걸 가지고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근데 이걸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거 인구주택 총조사 20% 표본으로 정리했던 내용에 대한 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 서울과 아까 얘기했던 지방과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이 앞서 임준호 박사님이 질문하신 것도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제가 이제 충남의 주거종합계획을 원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하고 조금 거리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하 주택 한번 조사나 해보자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하려니까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에 인구주택 총수사 센서스 20% 조사를 했는데 이걸로 저희가 추계를 하다 보니까 충남은 이렇게 나오고 충남이 15개 시군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얼핏 감적으로 봤을 때 이 숫자가 믿을 수 있나? 이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정도의 조사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주거 취약계층, 사회계층에 속하는 부분인데 조사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데 행정망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사 기법을 통하면
좀 더 정확한 조사가 그쵸. 필요하냐. 조사가 정확해야지 진단을 할 수 있고 진단해야지 대책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네 뭐 건축물 대정이나 등록 통계, 행정 통계를 통해서 각 지자체 단위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옥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옥탑방이라고 하는 되게 운치 있어 드라마에서 보면 운치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죠. 뭐 거의 불법에 가까운 주택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데 지나치게 이 센서스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기법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뭐 빅데이터로 사실상 거의 전수에 가까운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제시 주신 자료에도 보면 지하주택 거주 가구의 이제 구분이 노인 가구, 아동 가구, 장애인 가구 이제 이런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소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케어가 필요한 복지의 주된 그 대상 가구가 될 텐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지하주택의 거주 가구에 대한 조사는 명확히 이루어질수록 우리 복지 정책이나 이런 정책이 허투게 예산 쓰지 않고 그 정확하게 그 대상을 찾아 들어가려면 우리 임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이 조사가 기초 원단위가 이게 제대로 잡혀야 명확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아주 좀 세게 들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실 지나치게 국가 단위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 지역 단위에서 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진단을 내리기에는 현황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된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한 교수님 질문 주셨던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반지하 주택 문제가 아까 세 분의 사망이 있고 그러면서 나왔던 몇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지하 주택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겠다. 그래서 일몰제를 추진을 해서 10년에서 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도 당장에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을 두고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문제가 이 기간 동안에 또 사망자가 발생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주변의 그런 침수라든지 주변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주변의 문제까지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현재 거주 중 세입자를 이전을 해서 반지하를 비주거 용도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지원을 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도 혜택을 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예 반지하 주택을 없애가는 방안이겠죠. 근데 앞에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비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 이후로는 반지하 주택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들이고 이게 10년 뭐 길게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반지하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극도로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도 고민스러운 건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기사에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나오긴 했는데 정책을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고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들이죠. 빈집 매입 사업, 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빈집도 말씀을 주셨는데 빈 공간을 빈집 매입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 주민 공동 창고, 뭐 커뮤니티 시설 예전에 방공호와 같은 유사한 지금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자. 상습 심수나 우려 구역 대상을 모아서 모아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자. 결국 정비사업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발을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줄여 나가자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당장 없애지지 못한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뭐 주거 바우처를 제공하자. 사실 짜낼 수 있는 정책들은 다 짜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좀 판단도 들기도 합니다. 반자주택을 20만 호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 단계 구분을 관리하겠다.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반자주택이 없어져가는 속도가 굉장히 장기간 걸릴 것이기 때문에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리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의 당장보다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서울시는 굉장히 잘하는데 정책을요. 네. 지방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는데 이제 문제점에서 서울시 방안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냈는데 보는 관점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반지하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피해는 얼마 전에 발생한 작년에 발생한 홍수 침수 문제고 또 학대하면 하재 문제 뭐 이렇게 발생할 수 되는데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타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도시를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기반 시설이 부족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확산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밀집 지역에 대해서 그 반지하가 있는 밀집 지역에 대해서 상하수라든지 기반 시설 정비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꽤 필요한 일들인데 또 내년에 올해 또 발생하면 비슷한 사건이 터질 건데 기반 시설 아까 주거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점에서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잠깐 일본에 있은 적이 있는데 일본에 있을 때 밀집 시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면 항상 그랬습니다. 일본의 골목은 저희 골목보다 거의 넓지도 않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골목은 깨끗하고 차고지 정명적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가 우리보다 적게 와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 넘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정부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 주택은 뭐 개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조심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정부가 가져야 되는 고유 기능, 주거환경 정비, 기반시설 정비, 사전 예방 이런 관점에서 좀 포인트를 주택에 너무 쑥 들어가지 말고 지방정부 역할에서 떨어져서 기본적인 대책을 조금 더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주 그 아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의 이 상하수도 특히 도시 기반 시설들은 실제 지금 포인트를 못 받아서 그렇지 주택보다 훨씬 노후되고 그 기존의 관로들은 이미 서울의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됐는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거죠. 주로 이제 다들 관심이 집값에만 이제 집중되니까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침수 문제는 이제 도시에 그 집중호우가 있을 때 그 단시간에 집중 이제 우리 이제 포장이 많이 되면서 그 투수율이 이제 낮아져서 이제 물이 확 몰리면 우리 서울 같으면 강남역이 비만 조금 오면 순식간에 한두 시간 만에 강남역이 침수가 됩니다. 근데 서너 시간 있으면 또 그 물이 빠져나가요. 근데 그 2시간의 침수 시간에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하수 관로, 우호수 관로가 제대로 그 용량에 맞는 대로 돼 있으면 다 빠져나가겠죠. 이제 그 침수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표면에 보이는 집만 짓고 땅 밑에 있는 기반 시설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사실 그 두 분이 말씀 주신 걸 여기 쓰려고 했는데 저도 서울시의 정책 방안이 물리적인 그 공간 반지하 주택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짜낼 수 있는 대책들은 다 짜낸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을 보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도시 관리 문제랑도 관련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중장기 관리 방안에서 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위험 단계를 구분하겠다는 것들이죠.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해야지. 그렇죠. 그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주택은 이 반지하 주택은 위험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단계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리는 되겠지만 조사는 되겠지만 결국 그 위험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2시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는 그 반자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관리의 문제, 안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뭐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주택 정책, 이 모아주택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 이게 주택 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도시 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도시의 관점에서 정책들이 굉장히 뒤로 밀려나고 여기에 또 보면 용적률 얘기가 나오잖아요. 용적률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죠? 굉장히 주택 중심의 얘기를 하는. 사실 용적률은 주택만이 아니라 그 도시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래서 반지하 주택도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만을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현장의 원인이 됐던 요소들을 다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좀 의견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은 이런 겁니다. 앞에 처음 말씀드린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해서 한번 보게 되면 결국 고주택 주거 환경만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 이해관계거든요. 여기에 서울시는 빠져 있습니다. 그죠? 집주인은 임대 수익을 가장 많이 받기 위해서 반지하라도 또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죠. 집주인이 그러고 싶다고 해서 그게 임대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도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선택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실제 반지하로 들어가 보게 되면 서울시 기준 반지하의 연간 임대 시행 규모를 계산한 걸 보니까 반지하 주택수 32만 원인데 평균 월세가 34만 원이에요. 그럼 이걸 그냥 단순히 산수를 해보면 연간 임대 시장이 약 13조 원 규모입니다. 그럼 아까 반지하를 없애버리면 임대인이 가져가는 연간 13조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대책을 보면 이 13조 원을 보존해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대체할 수 있는 임대 수익을 딴 데서 찾아야 되는데 이 주택보다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반지하만 얘기했지만 고시원 옥탑방까지 하면 엄청난 우리가 그냥 인정해야 될 임대시장 규모거든요. 이런 규모들을 했을 때 이 시장을 없앨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해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주거 목적 용도를 불허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 반지하나 최저주거 미달 부분,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에 임대 수익이 감소하죠. 매달 예를 들면 50만 원 받던 거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러한 주택이라도 필요한 세입자가 있을 텐데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상 그러한 집에도 살아야 될 사람들은 더 지불해야 될 임대료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수요가 줄지 않는 이상은 결국 임대료를 올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들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결국은 세입자에게 주거 상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 바우처가 됐든 임대료 사실 저기에 살고 있는 분들 대부분 또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재정 지원들이 상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게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반지하 주택의 10%만 이전하더라도 연간 임대료 압축 계산한 건 1조 3천억 원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이전시켜 주려면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마 그래서 10년, 20년이라는 기간을 서울시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비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를 보존을 누군가가 해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서울시가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수익으로 임대인에 주거나 이런 이제 디테일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아까 서울시 안중에서 정비 사업으로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 결국 그 좋은 방법이죠.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없애는 반지하가 됐든 최저 주거 기준이 됐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고요. 똑같은 논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 사업으로 개선된 공간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 그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반지하 주택이나 최저 주거 기준 고시원을 찾아다닐 거라는 것들이죠. 결국은 또 임대료를 그 한정된 그러니까 줄여가면 갈수록 공간만 줄여갈수록 그곳에 꼭 들어가야 될 대상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결국 지불 능력을 추가적인 돈을 해서 재정 지원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고민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왔는데 좀 더 나은 방안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자.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나 반지하주택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대안은 없나? 최소한의 대안은 또 없나? 물론 앞에서 서울시 제시했던 내용들의 대안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 즉 최저주거 기준을 5년 내에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또 최저주거 기준을 또 상향을 하게 되면 아까 2022년도에 우리는 앞서서는 면적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걸 또 늘려놓고 나면 또 그 대상가가 많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그냥 우리가 쉽게 아주 그림으로 그려보면 해법은 공급도 줄여 나가지만 결국 그 대상 가구도 줄여야만이 부작용이 최소화되면서 그 정책들이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앞서 했던 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결국 그 외부적인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 그것들이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 외부적인 요인들을 어쨌든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책, 주거 상향 지원 정책도 필요한데 정부가 이러한 정책들을 마련하지만 이러한 최저 주거 기준이나 반지하 주택의 문제들은 정부 단위에서 세밀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NGO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외부적인 안전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지만 그 물리적인 주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환경을 아까 쪽방촌이나 이런 부분들 개선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활동으로 지원해가는 사업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자랑은 하나 드리면 제가 있는 학과입니다. 제 학과가 지금 2017년부터 그런 지역들 특히 반지하 주택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모 없이 할머니랑 뭐 자녀가 그 손주가 사는 뭐 이런 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결손 가정들 중심으로 이제 해왔던 지역인데요. 밑에 보면 이제 저희 학과 이름하고 뚝딱딱 봉사단을 해서 저희 학생들이 그 직장을 대부분 건축 쪽이나 뭐 정비 쪽에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타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쉽게 얘기하면 재능 기부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현금이 1,200만 원 기부가 됐어요. 두 집 하는데. 그다음에 뭐 학과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학생들이 또 그 뭐 도배 잘하시는 분들 모셔와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예시를 든 이유는 그림을 보시면 적어도 이 주택을 없앨 수 없다면 위에 그림의 세 개를 보시게 되면 그 저희들이 환경 개선을 해줬던 집들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집주인하고 얘기를 하죠. 절대로 계약을 합니다. 5년간 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임대료를 올릴 수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닌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컷 해놨더니 딴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주거 환경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개선하는 작업들은 사실 정부의 돈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도 쓰지 않고 지역 단위 저희가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성동구 지역 단위에 여전히 가보면 뭐 눈물 날 정도로 어려운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책. 그러니까 요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물난리도 있고 해가지고 반지하에 물이 안 넘치도록 그 벽을 조금 이렇게 물턱을 이렇게 좀 쌓기도 했고 이미 턱을 조금 쌓아놨더라고요. 예, 물이 흘러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시를 쓴 이유는 서울시나 각 지방 정부 단위에서 큰 대책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최저 주거 기준 주거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뭐 저희가 소개드렸던 재능기부 프로젝트 같은 방식으로 여름 방학 기간에 하거든요. 이런 방식도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정책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뭐 큰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방식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한번 좀 제안을 해보면서 제 의견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시해 주신 마지막에 이 실전 사례들은 그 즉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고 또 좀 더 한 발 물러서면 우리 윤 박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최저 주거 기준의 문제를 다룰 때 주택과 주거라는 이런 좀 더 큰 범위의 환경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런 마이크로한 직접적인 활동이 있어야 인식 확대가 되고 많은 이제 공감이 되고 결국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의 하수도 시설 광로를 정비를 하고 그 물길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은 결국 정부가 나서야 될 텐데 이런 작은 출발에서부터 인식이 확산돼 나간다면 그래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그 문제가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다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들었을 때 아주 주택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이야기 나서 이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교수님 이야기 자꾸 듣다 보니까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고 정부의 역할의 문제인데 사회는 솔직히 교수님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움직임이 속도는 조금 늦고 뭐 확산되는 건 아쉬움이 있지만 꾸준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방정부 욕을 충남도를 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중앙정부는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느낌이 드네요. 다 듣고 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는 명확하게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든 아까 서울시든 국토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데 뭐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줄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진작 해야 되는 거, 정말 해야 되는 걸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느낀 걸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저 주거 기준 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반지하 주택을 이야기했는데 주택의 거주라는 이야기도 좀 통계도 나오고 했는데 주택의 거주에 대해서 종합적인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주거 약자,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과 거의 제 느낌상으로는 70-80%가 오버랩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본권의 문제니까, 헌법이고 기본권의 문제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고 조금 더 비판적으로 말을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기존에 있던 주택 정책이 주거 정책으로 옮겨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제가 주택 종합 계획을 했는데 충남 주택 종합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충남 주거 종합 계획을 합니다.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게 굉장히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가다가 모든 것이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모든 걸 듣는 바람에 도시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정책은 주택 문제가 주택 가격이 도시 정책을 다 덮었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도시 정책에서 중요한 거를 말을 못 하게끔 한 그만큼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거는 나쁘게 보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을 개입한 역효과에서 나타나는 이제 자구책이기도 했는데 좀 가능하다면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주거 로드맵 1, 2단계 하다가 주택시장이 덮었는데 지금 정부도 다양하게 그런 정책을 내고는 있는데 무게중심이 원래 흐름에 맞게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고 주택과 그중에서도 주거복지 취약계층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슈화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노력해서 사건이 안 터져서 이슈화도 안 되는 사회가 국가가 만들어져야 그렇죠.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크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네네. 네, 뭐 저 사진에 저도 있습니다. 예, 저 있는데 그 제가 잠깐 아쉬워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게 그냥 물리적인 개선만 된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3년 전에 했던 데를 다시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또는 조금 보수를 좀 더 해드려야 될 게 없는지.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계셨어요. 예, 저희들이 3년 전에 뵀을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었고, 근데 가봤더니 너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잘 계셨고,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강의를 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고,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학생들한테 하는 말씀이 자기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깨끗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거 환경이 중요한가, 그분들의 삶의 의지와 의욕을 더 높이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도시 관리 차원에서 안전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충분히 해 나가면서 전체 정책의 꾸러미가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 크게 정비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각 NGO를 기준으로 어떤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활동을 해 보면 제가 그냥 문서로 봤던 것보다 얼마나 열악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또 즐거운 일인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 주택이나 최저주거 기준을 너무 그 큰 정책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이렇게 아까 그 지역에 그분의 삶들을 바꾸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조금 이번 기회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버릇처럼 무슨 뾰족한 대안이 없을까를 생각해봤지만 결국은 이렇게 봉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최저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현실적인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준 우리 지규환 교수님의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 공간이 결국 사람의 생각과 생활, 행동을 바꾼다는 너무나 당연한 건축적인 그 진리가 입증되는 그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임준홍 스님 연구위원께서 오랜 연구를 통해서 진짜 이게 정부가 다뤄야 될 핵심이 뭔지를 탁 짚어주셔서 이 최저 주거 기준과 반지하 주택에 대한 우리의 이해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